적벽대전 이전 손권은 형 손책의 유지를 이어받아 강동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 그를 시험하려는 세력들은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황조는 오랫동안 손씨 가문과 대립하며 강남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 전투는 손권이 진정한 강동의 군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주공, 황조의 군대는 장강을 따라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심에 따간 역습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그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다. 내 손으로 황조를 무너뜨리겠다. 주유, 너는 수군을 이끌어 강을 차단하라. 노숙, 보급선을 방어하며 후방을 지켜라. 장수들아, 내게 승리를 가져오겠는가? 예, 주공. 손권이 칼을 뽑아 높이 들며 전쟁을 선포한다. 강변, 손권의 군대가 황조의 군과 격돌한다. 화살이 날아다니고 병사들의 함성이 가득하다. 손씨 가문이 감히 나를 공격하다. 이 배신자들. 그 순간 강을 따라 손권의 수군이 급습한다. 주유의 전략이 빛을 발한다. 황조, 내가 강을 장악했다고 착각했나? 이제 내 퇴로는 없다. 황조를 잡아라. 오늘 강동의 적을 끝낸다. 손권의 병사들이 기세를 올려 적을 몰아붙인다. 황조의 군대는 점점 무너지고 결국 황조는 손권의 부하에게 승포된다. 전투가 끝난 후 손권이 포로가 된 황조를 바라본다. 강동을 어지럽힌 죄, 내가 스스로 알 것이다. 이제 손씨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손권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황조의 처형이 결정되며 강동의 통일이 가까워진다. 이 전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손권이 강동의 군주로 인정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점점 더 강하게 울려 퍼지며 조조와 유비가 주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 유비는 제갈 공명을 3번 찾아가 군사로 삼았다. 그리고 마침내 공명은 유비를 위해 첫 번째 전장에서 자신의 지략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 이 전투는 공명의 이름을 천하에 떨치는 시작이었으며 그가 신출귀몰한 책략가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밤, 촛불이 깜빡이는 막사, 유비가 지도 앞에 서 있고 관우와 장비는 팔짱을 낀 채 제갈 공명을 바라본다. 공명, 자네가 우리 군의 책사를 맡았다지만 전투 경험이 있나? 거책과 이론만으로 싸울 수는 없네. 장비, 공명 선생께 예의를 지켜라. 이미 주공께서 신뢰를 보이셨다. 공명, 이번 전투에서 자네의 계책을 따르니 어떤 방안을 가지고? 주공, 적장 하우더는 무용이 뛰어나지만 성격이 급하고 쉽게 도발에 넘어갑니다. 그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먼저 유인책을 써서 하우돈을 산속 협곡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습을 감행하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좋다. 공명의 계책대로 움직이자. 이른 새벽, 안개 자욱한 협곡. 유비군이 일부러 후퇴하는 듯 보이자 하우돈이 이를 쫓아간다. 겁쟁이 유비, 내 놈이 감히 내 앞에서 도망치다니. 전군, 추격하라. 지금이다. 화공을 실행합니다. 매복해 있던 유비군이 보라살을 쏘아 협곡 양쪽에서 불길이 솟아오른다. 혼란에 빠진 하우돈군이 우왕좌왕한다. 이것이 계략이었단 말인가? 후퇴하라. 이제야 내 차례고. 하우돈 어디 도망가 보시지. 하우돈은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이미 싸움은 길었다. 전투가 끝나고 유비는 승리한 군사들과 함께 언덕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본다. 공명, 그대의 지략 덕분에 큰 승리를 거두었네. 역시 자네를 모셔오길 잘했어.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주공, 앞으로도 많은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선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명의 책략이 통했지만 다음 전투에서는 내 힘이 필요할 테지. 공명의 계략과 우리 형제들의 무용이 합쳐진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오. 유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본다. 제갈 공명은 조용히 부채를 접으며 그와 함께 천하를 향한 길을 걸어갈 준비를 마친다. 이 전투로 제갈 공명은 첫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이름은 전장에 울려 퍼졌다. 이후 그는 유비를 도와 천하를 3등분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서기 208년 유비는 조조의 대군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가족과 백성들을 동반한 피난길에 있었고 조조의 철저한 추격을 따돌리기는 어려웠다. 이제 유비는 장판파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어두운 구름이 들이운 황량한 길, 먼지 투성이가 된 피난민들과 군사들이 지쳐있다. 유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방을 바라본다. 형님, 구조의 기마대가 우리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망만 칠 것인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놈들을 맞이하여 싸우겠소. 백성들을 버려두고 싸울 수는 없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언젠가 다시 조조와 맞설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유비는 주변을 둘러보며 초조한 표정을 짓는다. 조조의 군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주공, 지금은 속히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장판교에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장군들께서 호위를 맡아주신다면 백성들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다. 관우, 내가 군사들과 함께 백성을 보호하며 강으로 이동하라. 장비, 너는 이곳에서 적을 막아야 한다. 거대한 강을 향해 도망치는 백성들. 장비는 장판교 위에서 홀로 서 있다. 그의 검은 갑옷이 무겁게 빛나고 커다란 장팔사모를 손에 움켜쥔다. 저 멀리 조조의 기마병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다가온다. 봐라, 한 명의 장수가 다리를 지키고 내 놈이 감히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이름은 장익덕이다. 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자 즉시 목이 날아갈 것이다. 장비의 우렁찬 함성이 산을 울리고 조조의 군사들은 주춤하며 말을 멈춘다. 그의 기세에 압도되어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그의 포효에 산천이 흔들리고 조조의 군사들은 겁을 먹고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조조조차도 장비를 두려워하며 군사들에게 공격을 명하지 못했다. 강가에 도착한 유비 일행. 배가 준비되어 있고 관우와 군사들이 백성들을 태우고 있다. 장비는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 순간 저 멀리 장판교에서 먼지가 일고 검은 갑옷을 입은 장비가 힘차게 말을 타고 달려온다. 형님, 놈들이 감히 다리를 건너지 못하더이다. 장군의 용맹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비는 장비의 어깨를 힘껏 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인다. 강 위에서 배가 떠나고 뒤편에는 조조의 군대가 다리 앞에서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유비는 조조의 추격을 가까스로 따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으며 후에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 방역을 노리게 된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자 유비는 형주를 떠나 남쪽으로 도망쳤다. 이제 조조의 다음 목표는 동호였다. 그러나 조조의 대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유비와 송원이 힘을 합쳐야만 했다. 이에 제갈공명은 송원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돈고의 수도 건업으로 향했다. 제갈 선생, 듣자하니 유비가 조조에게 패해 도망쳤다더군. 그런 유비를 돕자고 나에게 권하는 것이요. 주공께서는 강동의 호랑이이십니다. 조조가 강남을 탐내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 만약 주공께서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조조가 강동을 차지한 후 과연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송원이 눈썹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본다. 곁에 앉아있던 주유가 나선다. 그러나 유비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터. 단지 조조를 막기 위해 그를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오. 유비는 비록 지금 약하나 그 뜻은 천하를 올릴 인물. 조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주공께서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유비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송원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신하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자도 있었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공명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좋다. 조조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유비가 진정 믿을 만한 인물인지 공명이 책임질 수 있겠어? 유비는 신의를 중시하는 분입니다. 주공께서 손을 잡으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송원은 유비와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이후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상대로 역사에 남을 대전이 벌어지게 된다. 조조가 원소를 격파하고 북방을 통일한 후 그는 다시 남하하여 형주를 노렸다. 형주의 죽은 유종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조조에게 항복했다. 그러나 유비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동하며 형주를 되찾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송원의 도움과 제갈량의 계략으로 형주를 차지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주공, 조조의 군대는 이미 형주에 도착했습니다. 만약 유종이 끝까지 저항하지 않는다면 형주는 순식간에 조조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나는 결코 조조의 부하가 될 수 없다. 형주는 내가 의지할 마지막 터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곳을 손에 넣을 수 있겠는가? 유종은 조조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조조가 형주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우리에게 합류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형주성 안 유종은 불안한 표정으로 신하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옆에는 조조의 사신이 앉아있고 밖에서는 유비를 따르던 장수들이 술렁이고 있다. 조조께서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셨다. 우리는 힘으로 맞설 수 없다. 차라리 속히 항복하여 형주를 고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주공, 형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형주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조조는 강합니다. 우리는 무모한 저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조조는 탐욕스러운 자다. 그에게 형주를 넘긴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유비 장군이 우리를 위해 싸우려 한다면 우리가 따르는 것이 옳다. 유종은 갈등하는 표정을 짓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조조에게 형주를 넘기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 결정을 불만스럽게 여긴 형주의 장수들이 몰래 유비에게 사람을 보낸다. 양양성 앞 유비와 관우, 장비가 성문을 바라보고 있다. 성 안에서는 이미 유비의 세력을 지지하는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켜 조조의 군을 몰아내고 있다. 주공, 계획대로 성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격하면 양양은 자연스럽게 우리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형주는 나의 새로운 근거지가 될 것이다. 이곳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 유비가 손을 들어 올리자 그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성문을 향해 진격한다. 마침내 양양성이 유비의 손에 들어오고 그는 형주를 차지할 기반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유비는 송원과의 동맹을 통해 조조의 세력을 막아내고 형주의 일부를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형주는 여전히 동고와 촉한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올 것이었다. 앞으로도 이 땅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가 계속될 것이다.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형주 남부를 평정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켰다. 강을 따라 남하하는 유비의 군대, 저 멀리 영릉의 성벽이 보인다. 유비는 흰말을 타고 군사들과 함께 길을 따라 내려간다. 형주 북부를 잃었지만 남부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영릉과 괴양은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관리들은 조조에게 충성하지도 손권에게 충성하지도 않지. 우리가 잘 설득한다면 큰 전투 없이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장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겠지. 영릉의 태수 조이는 성벽 위에서 유비군을 내려다본다. 성 안은 혼란스럽고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무장을 갖춘다. 유비의 군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우리에게 원군도 없다. 싸우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조조 공께서 형주를 차지하셨습니다. 우리도 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주를 통치하는 것은 조조지만 이곳의 백성들은 유비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괜히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 항복을 고려해보자. 조이는 마침내 항복을 결정하고 영릉은 유비군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 계양성 안, 태수 진수는 초조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거닐고 있다. 유비의 군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유비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병력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유비에게 협력한다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다. 유비에게 사신을 보내라.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잠시 고민하던 진수는 결단을 내린다. 그리하여 계양 또한 유비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유비는 영릉과 계양을 차지하며 형주 남부의 세력을 낮췄다. 그의 군대는 점점 강해졌고 이제 장사로 향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여전히 강대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건한 13년 조조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적벽에 도착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강물 위로 싸늘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조조는 강북에 강계진을 치고 송원과 유비의 연합군은 강남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대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송권과 유비가 연합했으나 나의 대군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형주를 손에 넣었고 남방의 길도 우리 것이 되었어. 그러나 손권의 수군은 강동에서 오랫동안 단련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연합을 이끌고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 강동의 새끼 호랑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조조를 당해낼 수 있겠어? 이미 승리는 내 손안에 있어. 그 시각 송원의 본진에서는 주유와 제갈공명이 적벽 전투를 대비하고 있었다. 조조의 대군은 거대하다. 맞서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항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비록 강하나 북방의 병사들은 수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용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조의 군대는 길고 험난한 행군으로 인해 피로에 쌓여 있습니다. 또한 강가에 정박한 그의 전선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좋다. 적벽에서 조조를 무너뜨리겠다. 그리하여 동호와 유비의 연합군은 조조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 위로 불길이 치솟으며 적벽을 불태울 운명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건한 13년 조조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적벽에 도착했다. 이에 맞선 송원과 유비의 연합군은 수적으로 크게 불리했다. 그러나 주유는 조조의 수군이 북방 출신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수전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간파했다. 이에 그는 고육지계를 써서 조조를 속이려 했다. 조조의 수군은 거대한 숫자를 자랑하지만 그들이 배를 묶어 정박한 것은 풍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이 점을 이용하면 불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나 조조는 의심이 많습니다. 쉽게 허점을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육지계를 쓸 것이요. 나의 부하 황계가 일부러 매질을 당한 후 조조에게 투항한다고 하면 조조는 그를 믿을 것이요. 대도독, 이 몸이 한번 맞아 희생되는 것으로 조조를 속일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소. 다음 날 주유는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황계에게 엄격한 군유를 적용한다며 그를 심하게 매질했다. 황계의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모두 경악했다. 군유를 어긴 자는 누구든 처벌을 받는다. 황계, 그래도 예외는 아니다. 이 몸이 군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벌을 받겠습니다. 황계는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후 몰래 조조에게 밀서를 보냈다. 주유가 송원과 유비를 속여 싸우고 있으니 나는 조조 공께 귀순하고자 한다. 조조는 황계의 오랜 명성을 알고 있었기에 이 계략을 의심하지 않았다. 황계는 오랜 명장이다. 송권에게 실망한 것이 분명하다. 그가 우리에게 투항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조조는 황계에 투항했다. 황계는 기회를 틈타 불길에 휩싸인 연황선을 조조의 군대에 전진시켰다. 이 계략으로 조조의 수군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적벽대전의 승기는 연합군으로 넘어갔다. 서기 208년 적벽 전투를 앞두고 조조는 강을 따라 대규모 수군을 배치했다. 그러나 북방에서 온 조조의 군대는 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병사들은 뱃멀미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때 한 신비로운 책사가 조조에게 접근해 한 가지 계책을 제안하는데 조조의 군마간 조조는 지도 위에서 강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 방통이 조용히 앞으로 나아간다. 승산께 아래입니다. 대군이 강 위에서 기동하기 어려운 것은 병사들이 배를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 말해보라. 배를 쇠사슬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배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전장처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병사들도 안정감을 느껴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하겠다. 즉시 배를 사슬로 연결하라. 조조의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거대한 쇠사슬로 배들을 묶고 있다. 조조는 언덕 위에서 이를 내려다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그때 방통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진영을 빠져나간다. 훌륭하다. 이제 유비와 송권의 연합군이 감히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승상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니 필승입니다. 적벽의 강변, 주유와 제갈공명이 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조조가 정말 어리석군. 저 배들이 불타기 시작하면 도망칠 수도 없겠지. 방통이 잘 해냈군요.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됩니다. 방통의 연환계는 성공적으로 실행되었고 조조는 스스로 불바다 속에 갇히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불길 속에서 펼쳐질 적벽대전의 서막에 불과했다.
서기 208년 조조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며 유비와 송원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송원은 제갈량을 초청해 동맹을 논의하고 유비는 형주를 떠나 강가로 후퇴한다. 이 모든 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적벽대전의 시작이었다. 송원의 군막. 송원은 위험 있는 붉은 갑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있으며 주유와 여러 장수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제갈량은 차분하게 서 있다. 조조의 군대는 80만이라 하네. 내 병력은 고작 3만.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대왕, 조조의 군대는 북방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모를 다루는데 서툴고 병사들은 뱃멀미에 시달리고 있지요. 게다가 조조는 배를 쇠사슬로 연결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쇠사슬로 연결했다고? 그 말이 사실인가? 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불을 이용하면 조조의 함대를 단숨에 불태울 수 있습니다. 좋다. 유비와 동맹을 맺고 조조를 맞서 싸울 것이다. 강변의 작은 제단. 제갈량이 흰 도포를 입고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바람이 잔잔하다. 송원과 주유가 멀리서 지켜본다. 과연 바람을 부르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바람이 바뀔 리가 없지. 지켜보세. 이 사람이 단순한 책사가 아님을 알고 있다. 제갈량이 하늘을 향해 부채를 들고 주문을 외운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후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한다. 강 위에 물결이 요동친다. 정말로 바람이 바뀌었다. 조조의 진영. 함대가 강 위에 정렬되어 있다. 조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강을 바라본다. 갑자기 불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온다. 무엇이냐?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고 조조가 시작한다. 병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물속으로 뛰어든다. 승상, 불길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갈량과 주유의 계책이란 말인가? 적벽의 언덕 위 제갈량이 홀로 서서 강을 바라본다. 강에는 불타는 조조의 함선들이 떠내려가고 있다. 주유가 다가온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불타는 강이 보인다. 그대 없었으면 이 승리는 없었을 것이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군. 어찌 바람이 바뀔 것을 알고 있었는가? 하늘에 이치는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바람도 전쟁도 말이지요. 제갈량의 부채가 바람에 흔들린다. 이 전투로 인해 조조는 남쪽 정벌을 포기하게 되었고 삼국시대의 균형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제갈량이라는 한 천재 책사의 이름을 역사에 남긴 순간이었다. 적벽대전에서 조조는 대패했다. 그의 천하통일의 꿈은 장강 앞에서 무너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중원을 지배하고 있었고 복수를 꿈꾸며 다시 군을 정비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송원이었다. 조조는 이제 송원을 천적이라 여기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조조가 용포를 걸친 채 서재에 앉아있다. 붓을 잡고 있지만 글을 쓰지 못하고 한숨을 내쉰다. 책상 위에는 적벽대전의 전황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 적벽에서의 패배! 강동의 불길이 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뻔했구나.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순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인다. 주공, 손권과 유비는 이제 장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도 괜찮겠습니까? 유비는 미약한 도적에 불과하다. 그러나 송권, 그는 다르다. 강동을 하나로 묶고 나를 적으로 삼는 것이 마치 운명인 듯 행동하고 있다. 송원이 단정한 남색 용포를 걸치고 용상에 앉아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입계는 자신감 어린 미소가 떠있다. 조조는 아직도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틀렸습니다. 적벽에서 그의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그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다. 조조는 나를 막을 수 없다. 강동의 물결은 이미 넘실대고 있으며 그의 군대는 다시는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주공, 우리는 강동의 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조가 다시 강남으로 내려온다면 그가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한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좋다. 강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원을 위협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조조는 나를 두려워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조조는 송원을 경계하면서도 그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지 못했다. 송원은 이미 조조의 천적으로 자리 잡았고 강동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삼국의 대립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적벽대전에서 대승을 거둔 돈고의 명장 주유. 그러나 승리의 영광도 잠시 그는 촉의 책략과 위의 저항에 부딪히며 연이은 패배를 겪고 있었다. 그가 노렸던 형주는 유비에게 넘어갔고 조조의 군대는 끊임없이 방역해왔다. 전장의 바람이 그에게 점점 더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다. 유비, 그 교활한 차가 우리를 배신하고 형주를 차지하다니. 나는 이 모든 일을 예상했건만. 대도독! 이미 유비와 성권 공께서 동맹을 맺었기에 우리도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형주를 되찾으려 하면 촉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입니다. 관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명분이 아니라 실이다. 형주는 천하를 얻는 관문이야. 반드시 되찾아야 해. 주유는 칼을 탁자 위에 내려치며 결심한다. 하지만 그 순간 구관이 급히 뛰어들어온다. 대도독, 형주에 대한 기습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관우의 기습을 받아 우리 군이 크게 패하였습니다. 유비, 관우 또 한 번 내 길을 막는구나. 합비 성벽 위 조조의 장수 장료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성 아래를 내려다본다. 주유의 군대는 지친 모습으로 성을 포위하고 있다. 형주를 놓친 주유는 다시 합비를 공격하여 위나라에 타격을 가하고자 했지만 조조의 명장 장료의 방어는 철벽 같았다. 이 성을 반드시 함락해야 한다. 조조가 다시 남하하면 우리는 끝이다. 그러나 대도독, 우리의 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사들도 지쳐가고 있사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에 실패하면 동호의 운명이 흔들릴 것이다. 그 순간 성벽 위에서 장료가 큰 소리로 외친다. 주유, 내 계책은 이미 간파당했다. 내 군대는 더 이상 전진할 힘도 없겠지.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도 오늘은 패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유가 이를 악물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결국 그는 후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주유는 책상 위에 펼쳐진 전술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를 보며 노숙이 조용히 다가온다. 대도독,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승패는 전쟁의 일부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었다. 형주도 합비도. 하지만 상대는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지. 주유는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운명은 그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었다. 형주를 빼앗긴 것, 합비에서의 패배, 그의 명예와 자존심은 깊이 상처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상처는 그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다. 연이은 패배와 좌절 속에서 주유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끝내 36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후대에도 강동의 명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태사자 동호의 용맹한 무장. 그는 한때 공손찬을 섬겼으나 후에 손책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강동의 기둥이 되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허망한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조의 위나라 군세가 강동을 압박하던 시기 태사자는 국경 방어를 책임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장 한복판에서가 아니라 그는 병매 쓰러지고 말았다. 이 몸을 전장에서가 아닌 병상에서 죽어야 하다니. 이 얼마나 원통한가. 장군, 아직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 주군께서 곧 해진하실 것입니다. 손책을 섬긴 후 나는 오직 강동에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머쥘 힘도 없군. 그의 몸은 쇠약해졌고 의술로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병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사자, 자네는 내 동호의 보검이었다. 어찌 이리 갑자기? 죽어. 이 태사자가 끝까지 전장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네는 동호를 위해 수많은 공을 세웠다. 끝까지 함께 싸우고 싶었건만 하늘이 나를 어찌 이리도 시기 하는가. 아직 이 몸은 싸울 날이 남아있었는데. 송원은 태사자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의 마지막 숨은 조용히 흩어졌다. 강동의 용맹한 장수는 전장이 아닌 병상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태사자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오직 돈고를 걱정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형주도 조조의 침략도 막아내지 못한 채 떠나야 했다. 그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강동의 역사에 깊이 새겨졌다. 유비가 한 객잔에서 제갈량과 함께 앉아있다. 문이 열리며 초췌한 차림에 한 남자가 들어온다. 그는 방통이다. 주군께서 유명한 공명을 얻으셨으니 나 같은 자는 필요 없겠군요. 선생은 어떤 분이십니까? 방통, 자는 공유라 하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주군께서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는데 과연 사실입니까?
나는 그저 난세의 백성을 구하고 싶을 뿐. 아, 좋소. 그렇다면 저도 주군을 도와 조조와 맞설 방법을 찾아보겠소. 유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방통을 바라본다. 제갈량은 조용히 술잔을 들어올린다. 제갈량이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인다. 유비는 기뻐하며 방통의 손을 잡는다. 마초는 조조에게 패배한 후 유비를 찾아온다. 그는 갑옷이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다. 유비 현덕, 나 마초. 오늘부터 그대의 깃발 아래 싸우고 싶소. 유비는 깜짝 놀라며 마초를 바라본다. 관우와 장비가 곁에서 이를 지켜본다. 내 놈이 정말 우리 형님을 따르겠다고. 마초 장군은 조조에게 깊은 원한이 있지. 장군이 어찌하여 나를 따르려 하시오. 나는 조조에게 아버지와 가족을 잃었다. 하지만 싸움만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 유비 현덕, 당신의 덕을 듣고 찾아왔소. 나를 받아준다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소. 유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초의 손을 잡는다. 장군이 진심이라면 함께 천하를 도모합시다. 장비와 관우도 마침내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하여 유비는 방통과 마초를 얻었다. 방통은 뛰어난 지략으로 유비를 돕고 마초는 맹장으로서 전장에서 활약하며 큰 힘이 되었다. 유비의 세력은 점점 강해져 갔고 조조와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는데 서량의 무장 마초는 조조의 군세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용맹하고도 강한 무력으로 조조의 군대를 압박하며 승리를 거듭하던 마초는 마침내 조조 본진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이에 조조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호위무장 허저를 내세워 마초를 막게 하며 두 호걸이 벌이는 일대 결전이 펼쳐지려 한다. 조조, 내 놈이 나를 속여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내 몸을 베겠다. 감히 내 앞을 막을 자 있느냐? 내 놈이 서량의 호랑이라 불리는 마초냐? 오늘 이 허저가 내 기세를 꺾어주마. 조조는 본진 안에서 마초를 바라보며 침착한 표정을 유지한다. 옆에 있던 허저가 앞으로 나선다. 허저는 거대한 쌍수대도를 번쩍 들며 말을 탄다. 마초 또한 창을 단단히 쥐고 준비한다. 마초와 허저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말발굽이 땅을 갈라놓고 두 거대한 무장이 마침내 격돌한다. 두 호걸의 첫 번째 충돌. 마초의 창과 허저의 궤도가 공중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고 무거운 금속 소리가 울려 퍼진다. 내 놈 생각보다 쓸만하군. 너야말로 생각보다 강하구나. 하지만 내 힘을 얕보지 마라. 두 사람은 단숨에 10번 넘게 주고받으며 한 피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다. 허저가 무거운 궤도로 마초를 내리치자 마초는 창을 휘둘러 받아내며 유연하게 방역한다. 두 사람의 무기가 계속 부딪히며 장대한 싸움이 펼쳐진다. 마초가 강하게 창을 휘둘러 허저의 투구를 스쳐 지나간다. 허저는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다시 방역한다. 두 사람은 수십 탑을 주고받으며 피로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쉽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초의 창술은 빠르고 날카로우며 허저의 힘은 우직하고도 강력하다. 둘은 서로 한치도 밀리지 않는 접전을 벌이지만 어느 순간 허저가 중대한 기회를 잡는다. 허저가 갑자기 거친 힘으로 마초의 창을 눌러버린다. 이제 끝이다. 마초. 하하. 오랜만에 이렇게 재미있는 싸움을 해보는군. 너도 인정할 만한 상대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초가 순간 균형을 잃는 힘을 타 허저는 궤도를 크게 휘둘러 공격하려 한다. 그러나 마초는 재빠르게 말을 돌려 허저의 일격을 피하고 다시 자세를 잡는다. 허저는 크게 웃으며 칭찬한다. 조조가 전황을 살피며 허저에게 신호를 보낸다. 조조는 전투를 길게 끌지 않기 위해 허저에게 물러서도록 한다. 허저, 그만 물러나라. 지금은 더 중요한 싸움이 남아있다. 허저는 아쉬운 듯하지만 조조의 명령을 따르며 한 발 물러선다. 마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조를 바라보며 퇴각한다. 이날의 싸움에서 승부는 나지 않았다. 그러나 허저와 마초의 싸움은 역사의 길이 남을 일전으로 전해졌고 두 사람 모두 삼국지에서 손꼽히는 무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전장이 점점 멀어지며 마초와 허저가 서로를 견제하며 물러서는 모습이 보인다. 전설적인 싸움이 끝났지만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서기 211년 조조의 군대와 서량의 군벌들이 관도에서 격돌했다.
서량을 대표하는 장수 마초는 조조에게 반기를 들고 한때 위세를 떨쳤으나 결국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 혼란의 순간 서량군의 장수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피비린내 나는 배신과 전투를 벌였다. 한중, 내가 조조에게 몰래 사자를 보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대체 무슨 속셈인가? 마초 장군, 나는 그저 선행의 생존을 고민했을 뿐이다. 우리가 조조를 상대로 오래 버틸 수 있겠는가? 아니, 그 말은 곧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 서량군 내부에서는 이미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 있었다. 마초와 한중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반목하기 시작하자 군은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너는 조조와 내통한 반역자다. 내 놈을 믿고 따를 군사는 없다. 내가 무모하게 조조에게 덤비지만 않았다면 우리 서량군이 이렇게 위태롭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를 향한 의심은 결국 무력을 불러왔고 마초와 한중의 세력은 군영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서량군은 스스로의 칼날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럴 수가! 우리끼리 싸우다니 이렇게 끝나는 건가? 우리는 한때 강력한 군대였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군영 곳곳에서 병사들이 혼란스럽게 싸우고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결국 서량군은 조조와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졌다. 마초는 패주했고 한중은 조조에게 항복했다. 한때 강성했던 서량군은 이렇게 자멸하고 말았다. 유비가 익주를 차지한 후 제갈량과 함께 서촉을 다스릴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익주는 넓고 험준한 땅으로 무려 41개의 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차지한 서촉이요. 그러나 이 광대한 땅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요. 주군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익주는 자연 요새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여 각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면 되지 않겠소? 강압적인 통치는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대신 백성들에게 유비 현덕의 덕을 알리고 각주마다 신뢰할 만한 관리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을 신중하게 나누고 현명한 자들을 관리로 임명해야겠군. 서촉에는 41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 면족, 강주, 남한은 물자가 풍부하여 우리 군의 중요한 보급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중은 북쪽의 조조 세력과 맞닿아 있어 반드시 강한 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중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조조와 맞서는데 필수적이겠군. 남쪽으로는 남만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이민족 세력이 강합니다. 후일을 대비하여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좋은 장군의 말씀이 옳습니다. 서촉 41주는 우리가 촉한을 세우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곳을 잘 다스려야 천하성군지계가 완성될 것입니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서촉의 지도가 펼쳐져 있다. 지도 위에는 강과 산맥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으며 작은 나무 말들이 41개의 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하여 유비와 제갈량은 서촉 41주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역은 훗날 촉한의 기반이 되었고 천하를 산분하는 전략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유비군은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전투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